반갑습니다. 주역 해설의 저자 산천인 김동수입니다. 지금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군요.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봄비. 봄비가 생각나는군요. 지금까지 주요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그리고 이대호 야구 선수를 주역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바둑을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주역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며 향후에는 바둑 기보를 보면서 바둑 형세를 주역으로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낚시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바둑입니까? 저는 바둑 실력이 타이잼에서 아마 4단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바둑을 취미로 즐겼었는데 틈틈이 두다 보니까 실력이 4단으로 최근에 4단으로 승단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바둑을 주역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바둑을 주역으로 해설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역사상 산천인이 처음으로 바둑을 주역으로 해설해서 방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바둑을 주역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최근에 바둑 관련 화제로서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적인 대결이 있었습니다. 5판을 뒀는데 이세돌, 안타깝게도 이세돌 구단이 처음에는 무난히 사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알파고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바람에 이세돌 구단이 연속으로 3판을 지고 그리고 마지막 네 판째에서 1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1승이 참 값진 1승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네 번째 승부에서도 이세돌 구단이 졌다면 그거는 이세돌 선수가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인공지능한테 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뼈아픈 패배일 수도 있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그나마 네 번째 승부에서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파고는 네 번째 승부에서 자신이 아직까지는 인간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막강할 때는 이세돌 구단을 그렇게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힘으로 치더니만 그 실수를 할 때 그 장면을 보면
바둑에 국업 초보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수를 뚫었습니다. 그걸 볼 때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사람에 비해서 약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바둑을 또 그리고 바둑도 주역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역과 거의 비슷한 나이 같습니다. 2500년? 주역이 나이가 2500년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변화무쌍하죠.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사가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옹의 말. 그러니까 그 고사를 아시죠? 세옹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한 마리를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공짜로. 그래서 아주 이제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세옹은 아주 슬펐습니다. 아이고, 이 말만 안 들어왔으면 내 아들이 멀쩡했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전쟁이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쩡한 신체를 가진 남정네들은 전부 다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불구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전쟁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세옹이 하늘을 보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사히 넘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옹의 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세옹은 또 하늘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말 하면서 이렇게 막 울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옹의 말이 새끼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옹은 너무나 기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끼들까지 이렇게 저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처럼 세옹의 말처럼 인생사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곧 슬픈 일이 되고 슬픈 일이 곧 기쁜 일이 되고 하에 복에는 재앙이 있고 재앙에는 다시 또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이처럼 주역도 인생사처럼 변화무쌍합니다. 처음에는 세력이 좋아서 이길 것 같던 바둑도 나중에는 역전이 되어서 반지패로 이렇게 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아주 열세였는데 나중에 상대방의 대마를 잡고서 이길 수도 있는 것이 바둑입니다. 변화가 너무 무상합니다. 한 수를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서 잘 나가던 바둑이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게 바둑입니다. 주역과 바둑의 공통된 점은 변화입니다. 변화무쌍한 바둑. 주역은 그 변화무쌍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주역입니다. 위대한 책입니다. 정말로. 이 변화무쌍한 바둑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니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방송으로 최초로 선천인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칠판을 봐주세요. 오늘의 제목은 주역과 바둑입니다. 바둑을 주역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둑을 잘 알아야 주역으로 분석을 가능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이대호 야구 선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야구를 알아야 주역으로 야구를 분석하고 이대호 선수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주역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알아야, 정치의 구조를 알아야 주역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둑의 구조, 그걸 먼저 알아야 주역으로 바둑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산천인의 취미가 바둑이어서 아마 사단의 바둑 실력을 가진 이 산천인이 또한 이 산천인은 바둑뿐만 아니라 주역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주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사람, 산천인이 아마 하나님이 바둑을 주역으로 분석하라고 이 산천인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정말 행운입니다. 행운. 어떤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바둑을 주역으로 처음 분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둑의 구조를 먼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단의 실력으로서 바둑의 구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둑이 무엇이냐? 바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산천이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바둑은 집싸움입니다. 아, 목이 아프구나. 아, 목이 아파. 네, 준비운동. 역사적인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선천인이 먼저 몸을 풀고 있습니다. 팔을, 목도 한번 돌려주고, 세상 어디에서도 이 최초의 방송, 바둑을 주역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방송을 위해서 몸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몸을 좀 풀었습니다. 바둑은 집싸움입니다. 집. 그런데 산천인처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집이라고 하면 그게 바둑판에서의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안타깝게도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집이 뭐냐, 우리 집 상상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둑에서 말하는 집이란 것은 이 칠판을 보십시오. 바둑판이 있습니다. 네모난 바둑판이 되어 있습니다. 바둑판이 19줄입니다. 가로 19줄, 세로 19줄, 이렇게 줄이 꺼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꺼져 있고, 세로로 줄이 꺼져 있고, 가로로도 줄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나타냈는데 19줄입니다. 19줄. 19줄. 그 다음에 세로로도 가로로도 19줄입니다. 그러면 바둑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이 지점들이 집이라고 하면 틀렸고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들입니다.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이 몇 개 있느냐? 19 곱하기 19는 361개 361개의 교차점들이 있습니다. 그 교차점들은 집으로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둑은 집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돌을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이제 돌을 놓아서 이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차지했다고 합시다. 차지하면 이 안에 있는 이 점들이 많이 있겠죠. 점들이 집이 되겠습니다. 이 집은 1, 2, 3, 4, 5, 6 집이 되겠군요. 교차점이. 요약을 하면 바둑판에서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교차점이 361개가 있습니다. 그 361개의 교차점들을 검은 돌이나 또는 흰 돌로 삥 둘러싸서 경계망을 만드는 것이죠. 삥 둘러싸서 경계망을 만들면 그 안에 교차점이 바로 집이 되겠습니다. 흙을 진 대국자와 덱을 진 대국자가 이렇게 바둑판에서 경계망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이 바둑게임입니다. 서로 교대로 흰돌과 검은 돌을 교대로 두면서 집의 경계망을 만들어서 맨 나중에 그 경계망의 속에 들어있는 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바둑입니다. 그런데 바둑의 경기 룰은 현재 대한민국의 룰과 중국의 룰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둑을 둘 때 흙이 제일 먼저 뜨는데 벽보다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집을 해줄 때 흙은 자신의 집에서, 한국의 룰은 보통 6집 반을 빼고 중국의 룰은 7집 반을 뺍니다. 그래서 승부를 가리는 것이 바둑입니다. 집의 크기, 누가 집을 많이 가졌느냐, 그걸 가지고서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 바로 바둑이 되겠습니다.
바둑을 저처럼 바둑의 고수들은 너무 쉬운 설명이었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계속 산천인이 주역 뉴스에서 바둑 관련 방송을 심심하면 한 번씩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틈틈이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둑은 누가 집이 많으냐, 집싸움, 그것이 바로 바둑입니다. 그러면 집싸움, 바둑 너무 쉽죠. 바둑의 구조는 집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역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역에서 이거는 현실의 구조입니다. 현실의 바둑이고, 주역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주역의 대가입니다. 산천이처럼 주역을 한 30년이나 40년 그 정도 연구한 사람이면 바둑은 집싸움이다 하면 바로 주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은 드물겠죠. 현실의 구조가 이렇고, 주역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어렵기 때문에 차근 사다리를 타면서 차근 들어가야 바둑을 주역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천이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의 달인, 아니 잘못 이야기하였군요. 주역의 달인은 주역 64개를 잘 아는 사람이 주역의 달인이 아니라, 음양을 잘 아는 사람이, 사상을 잘 아는 사람이, 팔계를 잘 아는 사람이 주역의 달인입니다. 바둑을 주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다리는 바로 음양, 사상, 팔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다리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계단은 음양이고, 두 번째 계단은 사상이고, 세 번째 계단은 팔계고, 마지막 계단으로 64개의 계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인 음양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면 64개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현실에서 음양의 이치를 깨우쳐라. 주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양의 이치를 먼저 깨우쳐라. 음은 영원한 음이 아니요,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니요.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고, 남자가 양이라면 여자가 음이요. 음양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이 주역의 이치를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음양으로 바둑을 바라볼 때, 바둑이 상태가 음인 경우, 음은 이렇게 적습니다.
엄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집, 집이죠, 집. 바둑은 집입니다, 집. 집이 없는 상태. 엄은 집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은 집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둑의 구조를 보면서 예를 들어 드리면, 바둑판에서 바둑을 처음 뚫 때는 바둑판에는 361개의 바둑판의 그것을 우주라고 합니다. 바둑판의 대우주. 361개의 점들, 그리고 화점부터 시작해서 9개의 점들, 별들이 떠 있습니다. 우주에. 그 막막한 우주에 나의 집은 하나도 없고, 아, 이 세상에 내가 살 집은 하나도 없구나.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아, 내가 누워 잘 곳, 내가 편히 쉴 곳은 이 세상에 없구나.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즉, 집이 없습니다. 처음 바둑을 둘 때는 막막한 바둑판, 대우주의 바둑판만 보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엄입니다. 나에게는 집이 없구나. 그렇지만은 그 무한한 우주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한 점, 365일 하루 한 번씩 검은 돌을 하루에 하나씩 놓으면 1년이 되면 365일에서 365개의 바둑돌을 넣으면 이 막막한 우주가 자기의 집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나에게 집이 없었는데 계속 바둑돌을 놓다 보니 경계가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도 집이 생겼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자신의 집을 마련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원룸, 방 하나를 얻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기쁩니까? 아, 나의 집이 생겼구나.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월세방부터 시작해서 전세, 마침내 자기 집을 가졌다고 합시다. 아, 우리도 집이 생겼구나. 아, 기쁘도다. 집은 기쁨을 줍니다. 막막한 바둑판에서 바둑돌을 한 점 한 점 놓다 보면 집이 생깁니다. 나의 집이 생깁니다. 집이 있는 상태. 바둑돌을 두어서 집이 있는 상태. 그게 양이 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엄의 상태, 집이 없는 상태는 바둑의 초반에는 자기 집이었겠죠. 집이 될 가능성은 많아도 자기 집이 없습니다. 집이 많은 상태. 바둑의 중반을 지나서 중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집이 생기겠죠. 학정가. 종반이 되면 정말로 이제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둑을 두는 상대방이 고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산천년 바둑이 4단인데 상대방이 프로 이세돌 프로 선수였다. 그러면 종반이 되면 아마
산천인의 대마는 대마 불사가 아니라 대마 몰살 당해서 이세돌 프로에게 몰살 당해서 바둑판에는 산천이는 까만 돌을 두고 뒀고 이세돌 프로는 덱을 두고 뒀는데 종반에 보면 그 막막한 그 바둑판에는 하얀 눈이 내려서 흰 벽돌만 있을 것입니다. 산천인의 검은 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집이 없는 상태는 처음 바둑을 두는 순간 또는 상대방이 너무 막강해서 내 바둑 대마가 다 죽어서 사라졌을 때 그때의 상황이 바로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런 경우가 드물겠죠. 보통은 종반 정도 되면 바둑집의 크고 작음은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집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이 없는 경우는 보통 이제 초반입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 경우는 중반이나 종반 되겠습니다. 이 상을 요약해 보면 바둑은 집이 많은지 적은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바둑을 음량으로 분석해 보면 집이 없는 상태는 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이 많은 상태는 양에 해당하겠습니다. 집이 없는 상태는 바둑을 둘 때 보면 초반이나 또는 상대방이 너무 막강해서 종반에도 집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 경우는 중반, 종반 이렇게 되면 저절로 바둑돌을 두다 보면 자기 집이 생깁니다. 네. 이까지가 바둑을 음량으로 해설해 드렸습니다.